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이 노인 등이라는 표현을 모든 장기요양보험도 씁니다. 약관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대상은 65세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하는 거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죠. 장기요양 관련된 특약들을 이 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보다가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너무 문장이 아름답더라고요. 이 법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혼자서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이 아니라 노인 등입니다.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여기서 눈물 나더라고요.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보장 조건을 탑재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정확한 노후 보장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연금보험이라면 보장성 혜택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를 권하는 게 맞지 않을까. CDR2만 되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그 특약의 보험료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더 비쌀까요? 한 달 보험료가.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겠죠, 당연히. 왜?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무조건은 보험금을 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가입하려면 보험료 얼마 내야 돼요? 한 50세라고 가정하면. 상당히 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안 내요. 당연히 치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뭐 CDR2라는 전제가 필요하니까 훨씬 적게 내겠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연금보험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늙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의료비도 쓸 수 있고 돈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노후 준비, 연금보험 가입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장기간병보험이라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상품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게 필요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정의를 보면 더 분명히 우리가 요즘 팔고 있는 간병보험의 보장 조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하나 끊고요.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두 부류의 인간을 보호해요.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 두 번째, 65세 미만의 자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분류의 인간을 보호하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이 노인 등이라는 표현을 모든 장기요양보험도 씁니다. 약관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대상은 65세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혼자서 거동이 불편해서 뒤에 나오지만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혜택을 받습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혼자서 생활할 수 없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65세 이상으로만 보장 대상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런 말이 나오죠. 제15조 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이게 장기요양급여입니다. 현금급여도 있고 간병을 지원하는 급여도 있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단 중요한 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안 좋다가 좋아지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장기요양급여 조건을 가지고 특약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등급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등급판정위원회가 하죠. 왜냐하면 장기요양 아시다시피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고 보장 조건도 다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을 할 텐데 이 사람이 몇 등급인지 신청인이 제12조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신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은 누구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 등으로서죠. 노인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자가. 왜? 아까도 보셨죠? 노인성 질환 때문에 65세 미만의 자라도. 첫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 다 해당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장기요양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는 양아치들도 있죠. 건보료 안 내고 정지되고 이런 애들은 안 되겠네. 하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이라면 거동이 불편하면 되고 65세 미만의 자라면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의 종류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더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치매는 이 중에 일부가 치매고요. 나머지는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치매가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치매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경색, 두개 뇌출혈 이런 거 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혈관 질환들 아닙니까? 여기 다. 그리고 파킨슨병, 중풍의 후유증, 진전은 몸을 막 떠는 거. 그 척수성 근위축 관련된 증후군 대부분 약간 척수의 이상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뇌와 관련되거나 뇌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발생했다. 당연히 노인성 질환이니까 그분이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65세 미만의 자라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사적 보험에 가입했다면 여기서 보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40대, 30대에게 또는 20대 보험 가입할 때도 뇌출혈 진단비, 뇌경색 진단비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뇌혈관 질환비? 그건 넣어주면서 장기간병 특약은 안 넣어주는 건 맞는 건가요? 그 사람이 뇌출혈, 뇌경색이 심하게 오면 거동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 인정을 받잖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7조를 봤더니 등급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래요. 구청이나 여기서 나오잖아요.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몸 상태 확인하고 막 이러거든요. 물어볼 때 질문을 많이 해요. 아까 그 CDR 평가랑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압력 평가하고 사회활동 문제 해결 능력, 인지 능력, 또는 기억력 이런 거 평가하거든요. 그런 거 평가하는 사람만 와서 물어보면 맨날 흐리멍텅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은 똑똑하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 맞춥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던 분이. 왜 그렇죠? 왜 그날만 모든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다 정확히 묻는 거에 대답을 잘할까요?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못 받는데.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를 시설로 보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미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로부터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 시설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랬던 것처럼 다 맞추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눠야 돼요. 그날만 멀쩡해집니다. 그날만. 자기 무슨 요양원 처박아 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1등급 이거는 CDR과 다르죠. 장기요양 1등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고요. 점점 더. 재미있는 건 5등급이 있고 그 아래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 이 두 등급은 치매 환자로 제한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매 환자만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치매가 더 심해졌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도 가능한 거죠.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을 해주는 이런 특약들, 장기요양 관련된 특약들을 보면 그건 치매 환자일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3조를 보면 아까도 약간에 나왔지만 법에도 나왔지만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급여의 종류를 쪼개놓은 게 다양한 특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로 나눠집니다. 돈을 주기도 해요. 왜? 복지용품 같은 거 사서 쓰라고. 욕창방지 매트리스 또는 목욕의자 이런 거 있거든요. 또는 전동 침대 이런 거 구입할 때 돈 들어가니까 그런 돈 쓰라고 특별 현금 급여도 줍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장기요양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통 특약으로 나누죠. 재가급여 특약, 시설급여 특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나누죠. 근데 중요한 건 시설급여라는 건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장기간 거기 머무르면서 지내는 거 그게 인정되면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얼마씩 주죠. 뭐 2만 원, 4만 원 얼마씩. 그게 시설급여라. 시설급여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재가급여가 많이 헷갈리세요.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 요양이 있고요. 방문 목욕이 있고요.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장기요양 보호사가 오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와서 몸 상태 측정도 하고 간단한 치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주야간 보호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라는 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야간 보고 요즘 손보사 말로 하면 뭐죠?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가 뭡니까? 그냥 낮이든 밤이든 하루 잠깐 몇 시 정해진 시간 딱 맡겨놓는 거죠. 자식이나 뭐 배우자가 어디 뭐 직장을 나간다거나 어디 잠깐 뭐 외출을 나간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작은 불만 나도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시설에 맡겨놔야 되는 거죠. 그게 주야간 보호인데 그게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특약에서 보장받는 겁니다. 주야간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단기간 뭐 이틀만 3일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 살아서. 그런 게 시설급여죠. 실제로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돌아가셔야 나오죠. 지금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시니어 톡톡이라는 어플을 검색해 보십시오. 또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시니어 톡톡 블로그도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돈 버는 업자들이 정부보다 더 잘 만듭니다. 거기 들어가면 뭘 알 수 있냐면 요양원 같은 노인 장기요양 보호시설 모든 시설의 지역, 주소, 사용료 거기서 식대를 좋은 걸 쓰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평균 값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객들한테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관련한 특약이나 상품을 권할 때 부적을 권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입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가입했는데 무슨 일 나면 보장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 20만 원 나오는 거 가입했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 설명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요양원 본인 부담금 나중에 그거 들여다 보시고요. 요양원 본인 부담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시니어 톡톡 블로그에서 해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너무 잘 해놨어요. 요양원 본인 부담금 환자 본인은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요. 80%는 누가 부담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비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그냥 입원비라고 안 하거든요. 요양원은 병실이 아니니까 요양비라고 하는 건데 본인 부담금의 20%만 내가 내고 8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는 거예요. 식재료 및 간식비, 상급 침실비 몽땅 비급여입니다. 환자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 예상월 본인 부담금 전국 통계를 냈어요. 평균. 전국 평균이 한 달에 한 100에서 1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평균 값에 이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발하고 미용하는 비용, 촉탁이가 한 달에 2번 정도 온대요. 의사가. 그 진료받는 비용 다 비급여고요. 영양제, 기저귀, 물티슈 비용 다 비급여고요. 테라피, 도스, 물리치료 다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평균 100에서 130 정도고 이런 거 빼면 평균이 84만 6천 원입니다. 그럼 이 평균에 미달되는 곳을 실제 가보면 그곳에 적어도 내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모시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거긴 그냥 부모 버릴 때 쓰는 곳입니다. 그럴 때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싶을 때, 부모한테 원한이 깊을 때, 그럴 때 이용하면 되고요. 최소 평균 이상의 시설에서 모셔야죠. 그러려면 월 100에서 130이 필요하더라. 대한민국에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도 여기선 밝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죠.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80%는 누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것은 장기 간병 관련 보험의 보장 영역이 아닙니다. 전혀. 장기 간병보험 그쪽 특약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받는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거지 국민건강보험 적용받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서 요양병원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설계사분들이. 요양병원은 요양비는 본인은 20%만 내면 되고 공단에서 80% 부담하지만 식비는 본인 부담금 50%가 있고요. 상급 병실비는 비급여입니다.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평균은 한 달에 200입니다.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다 더하면 한 달에 한 230에서 50이라고 하고요. 최대 약 900에서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응용한 장기요양 관련된 특약, 간병 특약들 이런 특약들의 대부분의 보장 영역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중에 이쪽이죠. 요양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나 아까 보셨던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뭐 이런 현금급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영역이 아닙니다. 자, 또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죠. 장기요양 상태라는 거 아까 법에서도 보셨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셨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면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65세 미만의 자라면 다양한 노인성 질환, 대부분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쪽인데 다양한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부르죠. 약관에서도 장애로 인정합니다. 생명보험 약관이든 손해보험 약관이든. 만약 그 사람이 뇌혈관 질환이나 또는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거라면 신경계 장애입니다. 뇌가 신경계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뇌혈관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치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 치매도 장애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분류표에서. 다만 CDR 2점 이상의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죠. CDR 2점 이상일 때 40%, 5점일 때 100% 장애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 관련된 보험 상품을 권할 때 우리는 뇌출혈 뇌경색 진단, 치매 진단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장애라는 개념도 머리에 떠올려야 되고 그때 이 장애가 원인이 무엇이냐 사고로 만약 치매가 발생한 거라면 재해장애입니다. 재해장애 특약이 있어야 보험을 받겠죠.
손보라면 상해 후유 장애겠죠. 특약이 있어야 보험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다양한 뇌혈관 질환 때문에 그래서 치매가 발생했어. 그럼 질병 후유 장애일 거고요. 또는 다양한 뇌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졌어. 그러면 신경계 장애죠. 그럼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도 받을 겁니다. 신경계 장애를 특히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신경계 장애는 뇌나 척수나 말초 신경계의 손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손상이 사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과 사고를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장애분류표 약관에 붙어있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장애 평가표라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줄여서 ADLS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는 장애분류표 자체가 아니라 장애분류표 뒤에 붙어있는 신경계 장애 평가 모델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5개의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신경계 장애로 인정하거든요. 아까 CDR은 동작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 기능이나 사회 활동이나 판단 능력 이런 걸 다 평가하고 기억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건 동작을 평가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동작.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동 동작이 있고요. 음식물 섭취가 있고 배변 배뇨가 있고 목욕과 옷 입고 벗기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도 많은데 그걸 장애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목욕을 얼마나 못하느냐를 인정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옷을 입고 벗는 걸 얼마나 못하느냐, 혼자서는 배변 배뇨를 얼마나 못하느냐, 혼자서는 음식물 섭취를 얼마나 못하느냐, 혼자서는 이동 동작을 얼마나 못하느냐, 5개 유형을 얼마나 못하느냐에 따라서 40%, 30%, 10%, 이 20%도 있네요. 이 중에 어느 상태이냐를 해당되는 제일 높은 거를 뽑아내요. 동작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꼼짝도 못해. 거동도 못해.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40% 장애거든요. 이동 동작이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물 섭취에 몇 프로 해당되는지, 배변 배뇨에 몇 프로 해당되는지, 목욕에 몇 프로 해당되는지, 옷 입고 벗기에 몇 프로 해당되는지를 뽑아서 다 더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장애 평가가 생각보다 장애 지급률이 상당히 높이 나오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정도고 그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 2등급 가까이 된다. 대부분 50% 이상 장애가 나올 겁니다. 그럼 생명보험이란 난면자 될 거고, 손해보험도 50% 이상 장애일 때 난면 조건을 탑재했다면 난면이 될 거고, 그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후 장애 인정받을 거고, 그 원인이 재해면 재해장애 인정받을 건데, 문제는 여기 이런 특약이 들어있다면 그 특약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노인과 장기요양제도, 치매, 뇌혈관 질환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 보험을 팔 때 질병 후 장애를 아예 못 넣게 하거나 넣더라도 조금만 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상품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CDR 2점 이상, 아까 우리가 CDR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CDR 3점 이상은 되게 심각한 상태가 맞는데 CDR 2점 이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CDR 2점 이상인데 간병자금을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종신토록 주는 걸 파는 생명보험회사가 아직 한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보사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CDR 3점이 되면 종신 지급하는 게 있죠. 그래도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래 못 버티니까. CDR 2부터 종신 지급하는 간병자금 특약을 아직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특약이 메인으로 들어있던 상품은 단종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했던 6개월 만에 그 상품을 단종시켜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상품은 단종시켜버리고 이 특약은 그대로 살려서 다른 상품에 슬쩍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 특약은 재밌는 면이 많습니다. 최초 3년간 보증지급하고요. 36회 보증지급이고 12개월 확정지급인데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분이 많던데, 보증지급은 그거죠. 요거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받다 죽어도 나머지 2년간은 계속 지급하겠다. 가족이라도 받도록. 이게 보증지급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 확정지급은 뭡니까? 최대 종신지급하잖아요. 이런 보장 조건에 가장 아쉬운 건 한 4년 받다가 죽어. 그럼 끝나잖아.
왜냐하면 보증지급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4년째가 됐는데 이 사람이 4년 전 몇 월에 CDR 2점 진단을 받았냐면 4년 전 7월에 받았어. 근데 지금 4년 됐고 8월이야. 그러면 CDR 2점 진단받은 그달에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8월 말에 죽어도 그 4년차 7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는 돈을 계속 주겠다는 게 11월 확정지급이에요. 훨씬 좋은 조건이죠. 이런 게 탑재되어 있으면 이 조건이. 이런 걸 파는 회사가 아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을 고르고 특약을 고를 때 보험회사들끼리만 상품 판매되는 패턴만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질환을 바라보면 이런 질환이 소비자에게 발생했다면 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뇌혈관 질환 진단받으면 진단보험금 받으면 준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겠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뇌혈관 질환 입원 특약도 있으면 입원 보험금도 받겠죠. 근데 입원을 뭐 처음에는 병원에서 하겠죠. 의료기관에서. 나중에는 요양병원 같은 요양원 같은 데서 할 텐데 요양원에서 입원하면 여기서 보험금 안 나가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럼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 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스텐트를 넣을 수도 있고 관절 수술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종별 수술이나 엔대 수술 특약 고려할 수 있겠죠. 또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치매 CDR 1점부터 3점, 뭐 1점부터 5점 인지기능까지 뭐 이런 진단비, 간병비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특약도 고려할 수 있죠. 치매로 입원하면 치매 입원 특약,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기존의 생명보험 팔았던 전통적인 입원 특약은 치매로 입원하면 보험을 한 푼도 안 주거든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생명보험의 특히 입원 특약은 F코드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 입원 특약도 필요한 거죠. 어느 측면에서는. 치매다. 아까도 보셨지만 후유장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질병 후유장애가 아니고 사고로도 치매가 올 수 있으니까 재해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장애 평가표, 신경계장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장애 관련된 특약은 그것도 재해냐 질병이냐 이 특약들은 어디든 빠지면 안 되는 특약들이에요. 게다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보장 특약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그냥 법 제도를 따라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험업계 사고에서 중증치매는 CDR 3점 이상이겠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해주는 건보공단에서 말하는 기준은 CDR2에도 산정특례 보장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요양 특약, 진단, 간병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치매가 메인이 아니고 사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보더라도 이 안에 치매가 들어있는 거죠. 물론 사고로 발생하는 치매라면 예외겠지만 그건 뭐 재해장애고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모든 걸 특약으로 구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객의 연령이나 또는 뭐 경험, 가족이 겪었던 일들 경험 그거에 맞춰서 이쪽으로 한다거나 뭐 이쪽으로 한다거나 이쪽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조합을 권유할 수 있죠. 우리가 상품을 설계 매니저가 권해주고 보험회사가 주력으로 팔고 싶어 하는 대로만 권하면 소비자한테 그닥 도움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실제 그 질병이나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의료적인 처치들 또는 그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장애의 양태들 질병의 상관성 또 그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고객한테 더 정확하고 자신 있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인 상품을 비교하거나 약관을 비교하는 건 그 약관 비교 모임에서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 작업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